자, 화면 공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잘 보이시죠? 네, 뭐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에 지금 현대는 모든 것이 해체됐다. 그래서 이제 쭉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봤는데요. 특히 이제 근대 중세는 뭐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정답이 늘 있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근대와 현대의 차이인데요. 이 7장 비평 사유화 그리고 무장 해제라는 제목, 이 7장에서 는 이제 근대의 어떤 부분과 현대를 이제 비교를 하느냐 이제 살펴보면요.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을 이 장에서는 전체주의로 보았습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면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사상, 하나의 기준으로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대에는 이제 아마 20세기 말 이전까지, 그러니까 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 를 아마 거의 근대로 여기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나치, 그 다음에 나치주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하는 전체주의,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주의의 특징은요,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로 하나를 만들건, 뭐 나치주의로 하나를 만들건, 하나로 만들면서 강압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안에는 독창적이나 개인적, 창의적인 것은 용납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근대는 국가나 사람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관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 중심이 돼서 명령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복종하는 체제였습니다. 그 관료주의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시를 하게 되죠. 통제하고 감시와 이제 통제를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데 그래서 소수가 감시하고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통제하는 그 사람들을 보통 빅브러더라고 합니다. 빅브러더. 그래서 이제 빅브러더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도청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마치 어떤 식이냐면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형 감시탑이라는 이걸 용어를 뭐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김성호 목사님 기억나시면 알려주십시오. 원형 감시탑이라는 그런 유형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빅브러더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냐면 마치 옛날에 이렇게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제 뭐 포로 수용소든 전쟁 수용소든 이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집단 수용소.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감시탑이 있는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원형에 이거 이제 360도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용되어 있죠. 여기서 24시간 여기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쫙 비추면서 360도 쭉 계속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집단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고 감시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여기서 말 한마디, 스피커가 말 한마디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전체주의가 바로 이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로 국가가 관료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개인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갇혀 있고 억압하면 탈출하고 싶어 하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독창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비판 이론 해서 기억하시죠? 김성호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판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뭐를 비판하냐면요. 사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근데 그렇다고 비판 이론이 공산주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가장 완벽하고 좋은 이론이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좋았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 혁명을 해서 사회가 되어 보니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 보니 공산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다수의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부는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 뭐 이제 그런 거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막상 공산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 특히 이제 러시아, 스탈린으로 대변되는 러시아를 보니 이거는 뭐 자본주의랑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을 시켜버리고 거의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거의 신격화되고 공산당이 거의 뭐 신격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된 거를 목도하고 이 비판 이론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비판 이론은 수정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천빈 자본주의로 가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온 것처럼 비판 이론은 이 공산주의가 정말 저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답게 원래 그 취지대로 가려면 뭐 정치, 예술, 사회, 뭐 문학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이론들이 비판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쿠제는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도르노, 또 뭐 하버마스, 뭐 저희가 했던 뭐 루카치, 그다음에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은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비판 이론을 완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자. 왜? 개개인들이 다 함께 일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근대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판 이론도 근대 시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에 와보니 모든 것이 다 해체됐어요. 전체주의 무너졌죠.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비판했던 이 비판 이론도 사실은 이 현대에 오면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판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근데 이게 다양한 거죠. 각자 개인의 모든 선택과 책임은 이제는 뭐 국가주도, 관료주도가 아니라 개인에게로 다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 있었던 권위적인 모든 것들, 뭐 관료주의, 빅브러더, 수용소, 뭐 국가주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개인만 남은 진짜
완전 자유의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빈익빈 부익부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건 좀 국가가 주도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대 시대에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자체도 다 개인의 책임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거를 잘 넘어서면 그건 네 능력이고 네가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못 살아남는 거야. 좀 사회가 이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물론 사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가가 있는데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이제는 아닙니다. 사회나 국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됐느냐? 그런 능력이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사회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죠. 과거에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비판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했으니까요. 사회가 주도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가 오면서 이제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어떤 기준을 정해주던 국가나 사회가 없어지면서 모든 책임이 다 개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선택하고 시도한 것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무엇이 많이 커졌을까요? 완전 자유로 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누가 다 져야 하는 거죠? 개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흐름입니다. 신앙도요. 지금은 교회가 일관된 복음이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외에 사실은 교단도 감리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 교단이 몇 개래더라? 120 몇 개인가? 네, 공식적인 것만. 근데 비공식적인 거 합치면 뭐 수백 개라고 하죠. 확실한, 근데 그 교단들이 다 뭐 틀리느냐? 다 약간 성경의 해석의 차이지, 다 뭐 각자 옳은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렇게 나누지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정통인지 뭐가 이단인지 잘 몰라요. 그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어려움을 당했죠. 왜냐하면 2020년 막 코로나 우리나라 들어와서 확 퍼진 게 신천지 때문에 확 퍼졌는데 저희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 특히 의료계에서도 보건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4분이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이게 그 2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쨌거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전 전면 비대면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2분은 아예 딱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아예 무조건
그냥 온라인으로만 들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같은 교인인데도 그렇게 막 핍박하고 오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의 선택의 자유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과 서름과 압박을 당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뭐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비판 이론을 가지고 어떤 근대 전체주의와 싸워서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되어버린 완전 자유의 시대에 이제 개인이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면서 더 좋아졌느냐? 정말 완전 자유를 꿈꾸는 시대가 됐는데 정말 행복하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불안합니다. 공적인 공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만한 공적인 공간도 사라지고 이것을 책임을 져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개인이 다 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러면 완전 혼란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빅브러더 같은 그러니까 어떤 걸 인간이 통제를 하는 기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빅브러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빅브러더는 아닌데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요. 뭐냐면요. 정보통신입니다.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을 통제를 합니다. 뭐로 통제를 하냐면요. 그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인이 이거를 그 어떤 정보 통신이 그 이렇게 강제로 줘. 이게 아니에요.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뭐 메이저급이면 뭐 SK, 뭐 KT, 그다음에 LG U+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뜰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이제 핸드폰 회사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을 인터넷을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그 정보통신 회사의 전 SK인데 SKT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근데 가입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개인 정보 다 노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있죠? 개인 정보를 이렇게 뭐 광고나 뭐 이런 다른 그 자회사에 이렇게 정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그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동의 안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저기 뭐죠?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저도 사실은 거의 많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쿠팡이나 뭐 그런 마켓들, 인터넷 마켓컬리, 뭐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정보통신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가입할 때도 기본적인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였다가 또 끝나면 흩어지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슨 뭐 카페의 밤, 요즘에는 저기 뭐죠? 지역적으로 막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이제 지역마다 맘카페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근데 맘카페에 가입하는 분들은 보면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였는데 어떤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내가 자녀가 더 커서 더 이상 맘카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럼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정보통신이 개인을 통제를 합니다. 개인 정보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게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주의가 무너지면서 이 현대 시대에 남은 거는 자본주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는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세상을 주도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을 돈벌이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근대 시대의 정치나 사회에 모든 어떤 그 관료 주도인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한 결과 개인은 시장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들은요, 이런 정보통신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없습니다. 왜? 개인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본인의 의지와 전체주의 시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 됐거든요. 의무. 그런데 여기는요. 내가 휴대폰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가입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입을 하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시장에도 넘겨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넘겨주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제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 그리고 나오면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불편해요. 핸드폰 없으면 요즘 연락하기 힘들어요. 그쵸? 제가 죄송합니다. 그 큰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반 대표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는데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만 따로 문자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받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침 휴대폰도 고장 나기도 해서 겸사겸사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고 반대표 엄마한테 저 이제 스마트폰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카페로 가입을 시켜주는데 그 카페 가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카페 단톡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본의 아니게 자발적으로 왕따를 당했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표 엄마가 문자로 보내주지 않는 한 저는 모든 공지사항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 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왕따가 그러니까 스스로 아싸가 된 거죠. 아웃사이더가 된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딱 바꾸니까 뭐 그런 커뮤니티에 뭐 자유롭게 이제 뭐 알아서 다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구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아무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통제하던 어떤 국가나 그런 집단 그런 것들이 싫었는데 혼자 알아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국가가 좀 이렇게 주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 이론이 이제 과거에는 전체주의를 비판했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저자가 이제 이게 약간의 만약에 비판 이론이 다시 나온다면 이제는 어떤 비판이냐면 공적인 다 사라져버린
공적인 기능, 그러니까 너무 개인화된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공적인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비판 이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 비판 이론이 뭐 꼭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주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복지정책.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특히 빈익부인 부익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 이거는 이제 한 나라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잘 사는 나라는 FTA,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더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이 FTA 하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규제도 필요하고 관세도 필요한데 FTA 하면 관세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FTA를 해도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구조적인,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규제해 줄 수 있는 뭔가 기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완전 개인의 자유가 추구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는 어차피 확실한 건 죽는 것밖에 없죠. 확실한 건 죽음만이 확실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나 마음껏 하고 살자. 캐세라세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광기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뭐 일에 미쳐 살든 뭐에 미쳐 살든 뭐 대책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겪고 있는 큰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과거 막연하게나마 전체주의식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나 종교나 정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이지 뭐 어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답을 내놔도요 늘 비판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더 나아지겠지. 근데 잡았는데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럼 보수가 집권을 하면 더 나아질까? 나아지겠습니까? 그나물의 불밥이죠. 예. 어차피 누가 해도 문제가 있어요. 만족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된 거죠. 자,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체주의가 없는. 그런데 오히려 공적인 기능이 이제는 필요하다. 너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공적인 역할도 지금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독교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각 개교회에서 개교회에 맞는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답을 줘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은요.
그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가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독교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답을 교인들 스스로는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일임했냐면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일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이제 각자 담임하고 계시는, 맡고 계시는 그 지역과 그 교회에서 이제는 자유를 가진, 절대 자유를 가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인으로 그 답을 그리고 그 방향을 목사님들이 이제는 제시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답을 알려주십시오. 네, 맞는 상황에. 뭐 이거는 뭐 저희는 삼척의 교인들에 맞춰서 답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 뭐 여주에서, 이천에서, 당진에서, 또 일본에서 각자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는 어떤 틀을 또 방향 제시를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는 각자 고민을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 답을 원하세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 답을 열심히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공유 마치겠습니다.